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FSD에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세미트럭의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꽉 막힌 미국 부동산인데요. 금리 인하를 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4대 선물 시장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S&P 현재 0.23% 상승 중입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약간의 의미는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다우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의미 없죠. 0.02%니까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도 0.38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만 포인트 돌파했죠. 그래서 지금 0.38을 지금 오르고 있는데 내일 이 흐름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 중심으로도 계속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러셀도 보세요. 0.34% 올랐습니다. 지금 이 주식 시장 자체는 우리가 그 Fear and Greed Index를 통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 볼 때 지금 심리전으로 봤을 땐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막 할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공포 속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선물 시장 보면요, 꾸준하게 조금씩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일 가격과 10년물 금리는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변화가 오려면요, 이게 이제 3%대로 떨어지려면 결국은 9월달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와야지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그때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금리 내린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요.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요즘 월가에서 부동산 소식이 정말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이 채널에서 부동산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이 두 개의 자산은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과거에 계속해서 제가 이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들을 분석해 드리면서 부동산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임금 상승 속도보다 높은 것 중에요, 현재 부동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렌트비하고 그리고 집 가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집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집 가격을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아래쪽에 그 파란색, 짙은 파란색 선이 있고, 그리고 연한 하늘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보시면요, 자, 연한 하늘색은요, 20 City Composite, 이 전체 그 20개의 메이저 도시들 있죠. 20개의 메이저 도시를 이렇게 평균치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짙은 파란색은 National Home Price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국 평균보다도 20개의 메이저 도시들 있죠.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런 이 메이저 도시들이 원래 도시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 도시들의 20개의 도시를 합쳐 보니까요, 확실히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흐름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20개 도시가 역시 메이저 도시가 가격이 더 높다. 여러분들도 서울이 확실히 그 지방보다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에서도 광역시에도 그 광역시 안에 메이저 도시, 부산을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을 보면은 부산도 해운대, 지금 해운대가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해운대 비싼 이 아파트들은 보면은 사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것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메이저 도시들, 화려한 도시들은요, 항상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건데,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미 집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버린다. 여기에 몰기지까지 지금 7%대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 몰기지까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ffordability, 즉 살 수 있는 여력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죠. 이미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신혼부부나 일반 부부들이 직장 다니면서 사기에는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집 사는 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내릴 때까지. 근데 금리가 지금 내리려면 또 내년쯤 가야 확실하게 또 내린다, 이런 생각 드니까 일단 지금은 렌트를 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 자체가 이게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거래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흐름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요, 재미난 건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했어요. 2010년도쯤에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오고 나서 부동산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로 바닥까지 갔다가 꾸준하게 오르다가요. 코로나 덮치고 나서 더 엄청난 이 상승 속도가 달라지죠. 하늘로 치솟아 버립니다. 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재미난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요.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 부동산에 소위 말해서 가격이 너무 치솟았다는 데이터. 자, 그런데 지금 보는 데이터는요. 현재 새로운 집 판매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요. 집 판매가 지금 집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 가장 낮은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핑크빛으로 알고 보면요. 싱글 패밀리 집들 있죠. 이게 전달 대비 11.3% 빠졌고요. 그리고 또 연간으로 보더라도 16.5%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집 매매가 안 된다? 두 가지 이유죠. 일단 앞에서 살핀 것처럼 집 가격이 너무 비싸다. 두 번째,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높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래가 안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물건은 자꾸 이제 내놓고 싶어도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물건을 내놔야지 뭔가 거래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아예 거래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자체적으로는요, 거래가 없고 상승률이 없으니까 인플레 상승률은 멈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지금 제넷 옐런 의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재무장관이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으려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안 맞는 게 현재 높은 금리가 있어야지 물가를 잡는 건데 지금 그 집을 위해서 집 거래를 위해서라도 이 금리를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 가격 오른 가격은 안 내려가요. 뭔가 재앙이 오지 않는 이상은요. 금융위기 같은 오른 집은요 잘 안 떨어져요. 미국에서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인데 금리는 조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요, 금리를 내려야지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 천재거든요. 미국 역사상 이 재무장관이 제넷 옐런이요. 제넷 옐런 장관이 이 과거에 이 연준 의장도 했었죠. 재무장관도 했었죠. 또 한 번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입김들이 이분이 막 정책들을 보면요. 이분이 다 그 어릴 때 다 만들어낸 것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분은 머리가 비상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비상한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금리를 좀 내리면 한 번 정도 내리게 되면 이 인플레가 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유일하게 문제가 부동산인데 꽉 막혀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리는 높아 있는데 이 집 가격이 안 내려가는 이상은요. 이거는 물가 잡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요. 금리를 내려주면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때에 좀 팔리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이제 가격대를 좀 조절해서 계속 이제 물건을 내놓게 되면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가격은 움직여지면서 내려갈 거라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좀 내리자, 집 거래가 좀 일어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집도 사고 뭐 이렇게끔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말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넷 옐런 의장은요, 지금 집이 꽉 막혀 있다.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걸 풀어줘야 된다. 푸는 거는 금리를 좀 낮춰서 조금만 거래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들도 지금 2%, 3%대 갖고 있던 것에서 조금만 내려주게 되면 뭐 한 4%, 5%면 팔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4%, 5% 정도 대에 집을 내놓게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숫자적으로는 집 가격이 일단 떨어지거든요. 확실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이 제넷 옐런 의장이 이런 것을 주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또 얼마나 힘든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그린. 혹시 미국에 와 보신 분들은 월그린이 어떤 스토어인지 어떤 곳인지 잘 알 겁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요. 사진에도 좀 나오지만 뭐 식료품도 좀 팔고요. 그리고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드럭스토어가 있거든요. 약 같은 거를 프리스크립션 받아가지고 약을 살 수 있고, 큰 규모의 그런 가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타겟이나 월마트나 그런 대형 마트가 아니고요. 한국의 왜 이마트나 뭐 이런 그런 큰 마트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지금 위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좀 커 보이지만 이게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보통 그런 어떤 그 가게라, 한국으로 따지면 슈퍼마켓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만 거요. 자, 그 정도인데, 그 안에 이제 보면은 이런 이 물건도 팔고, 뭐 이렇게 화장품도 팔고, 뭐 요즘은 조금 더 확대됐더라고요. 과거에는 되게 작게 이게 유지가 많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월그린이 역대급 지금 최악의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PS, Earning per Share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또 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Plans to close more store. 가게도 더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월그린이 계속 매년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스토어들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물건이 덜 팔리는 곳, 어떤 매출이 이렇게 어닝이 잘 안 나오는 곳 있죠. 이런 곳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지금 사라지고 있죠. 이 월그린이 전국 체인이거든요. 뭐 뉴욕에 가도 있고, 그리고 하와이 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여행 갔을 때는 간편하게 물건 사기에는 좋긴 한데, 근데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월그린이 계속 어려움을 딛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요. 월그린은 작년에도 가이던스를 낮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예상치가 엄청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오늘 주가가요. 무려 22%나 하루 만에 빠져버립니다. 22%가 하루 만에 빠져요. 이건요, 지난 40년 동안 처음 있는 가장 최악의 거래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22%가 빠진다? 40년 만에 worst trad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요즘 나타나는 게 고금리가 딱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요 자꾸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그 달러 샵들이 여기 미국에 이제 1달러 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물건만 파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1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쇼핑을 합니다. 근데 그 달러 샵들이 이제 달러전을 아예 파산을 해버리고요. 전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달러샵이 문을 닫는 건요, 이게 중국의 관세를 30%씩 매기고 또 50%씩 매긴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중국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중국에서 싼 물건이 계속 들어와서 달러샵을 채웠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샵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파산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월그린도요, 어느 정도 저렴한 물건을 채워서 뭔가를 비용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물건 오는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런 곤란 상황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대형 마트들 있죠. 이런 마트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이런 월그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월마트나 이런 데 비해서 가격이 막 특별히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다양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격 경쟁력도 없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도 어떻게 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월그린도 계속 어려워지죠. 이렇게 가다 보면요,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가 얼마나 미국도 고금리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 고금리 영향이요, 실물 경제에 지금 계속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9월 달에요. 그래서 지금 9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재미난 소식부터 봐야겠죠. 자, 오늘요, 고속도로에서 세미트럭을 발견한 사진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레딧에서 올라왔거든요. 자, 지금 어떤 사진이 공개됐냐.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세미트럭인데, 이 세미트럭 앞쪽 머리 위에요, 뭐가 달려 있냐면은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빨간색 표시했죠. 자, 초록색 체크를 했는데, 자, 이 머리 위쪽에, 세미트럭의 머리 위쪽에 라이다를 달았다. 자, 이 라이다를 단 것을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 과거에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이 세미트럭도 자율주행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현재 테스팅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분석이거든요. 사실 올해 말부터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허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지금 당연히 하는 겁니다. 세미트럭도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라이다냐? 카메라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옛날에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때에 라이다도 달고 또 그게 레이더도 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여러 대를 달고요. 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렇게 진화해서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카메라 베이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미트럭도요. 사이즈가 크잖아요. 기존에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작은 사이즈의 소위 모델3나 모델 Y 같은 경우는 카메라 이렇게 뭐 10대, 12대 달아가지고 이제는 익숙하죠. 그리고 그전에는 레이더, 라이다를 달아가지고 계속 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지금 세미트럭은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여기다 라이다도 장착해서 정보를 모으고 결국 그 카메라 베이스로 나아가는데 그냥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메라로만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 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컨퍼런스 때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세미트럭이 대량 생산을 올 말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내년에 이제 많이 인도하게 되는데 세미트럭이야말로 자율주행이 여기에 장착이 된다면요. 사실 그걸 가장 꿈꾸는 거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트럭 운전사가 운전할 때 굉장히 졸음 운전을 많이 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트럭이 자율주행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되면요. 사실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 겁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만 하더라도 여기서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할 때에 정말 이 자율주행이 된다? 사실 이 고속도로가 자율주행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이 트럭에 있어서 세미트럭에 있어서 자율주행이 가미돼서 움직여진다. 그러면 기업들도요. 결국은 이 세미트럭을 통해서 인건비도 절약이 될 수가 있죠. 많은 부분에서 이 세미트럭의 자율주행은요. 큰 회사에 이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뭐 펩시도 그렇고 막 그런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트럭의 운전사만 하더라도 그 트럭 운전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또 이 임금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고율도 굉장히 높고요. 사람이 밤새도록 운전하니까 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요. 더 이상 트럭 운전사들이 졸음 운전해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미트럭의 자율주행은요.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 앞에 장애물이 발생했다. 테슬라 자율주행 앞에 복병이 나타났다. 오늘 이 샤오펑의 CEO죠. 자, 지난번에 샤오펑의 CEO가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나타날 것 같다. 모두가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까지 아주 공격적인 전망 내놨지 않습니까? 경쟁사 CEO가 그렇게 아주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가죠. 자, 그런데 오늘요, 문득 또 새로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테슬라 자율주행이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것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요, 이 북미 지역에 이어서 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중국 시장 안에 자율주행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최근의 허락도 지금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직접 할 수 있게끔 그 테스트를 지금 이제 몇 가지를 돌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예비적인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자율주행을 얹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국은 빠른 속도로 이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진출하니까 이 기존에 있는 그 중국 안에서의 소위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강자들, 뭐 샤오펑이랄지 몇몇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업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상륙하고 테슬라의 진정한 자율주행이 오니까 이들이 긴장하는데,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샤오펑 CEO가 미국을 방문했고 직접 테스트했고 굉장히 극찬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중국에서는 새로운 복병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안에서 이 중국 회사, 국내 회사들도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뭐가 가장 문제인지, 뭐가 예상이 안 되는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정말 이 어려운 복병이 뭐냐면은 바로 전기 스쿠터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 보이시죠? 이 스쿠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건데, 지금 이게요, 이런 오토바이가, 스쿠터가 무려 3억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누구 지금 어느 나라의 인구도 3억이라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3천만 개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3,000대의 이 스쿠터가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 길이 복잡해지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3천 되면 인구 절반 이상이 이 스쿠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3억대를 하더라도 인구가 14억이니까 3억대가 지금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쿠터가, 이 전기 스쿠터가 결국은 테슬라 자율주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에서 이 스쿠터, 즉 이 전기 이 오토바이가 왜 문제가 되냐? 자, 일단 3억 개의 어마무시한 그 규모가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이 규모의 전기 오토바이가 이 각 도시마다 특별한 어떤 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어떤 라인을 정해가지고 레인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길, 오토바이가 달리는 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전혀 오토바이를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진 그런 레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으면은 1차, 2차는 이 승용차가 다니고, 그리고 3차선을 소위 오토바이가 달리고, 이런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와 함께 섞여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파란색으로 하라고 보세요. US has bike lanes in many cities, towns and giving them their own space on the road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보니까 많은 도시에서 오토바이 레인이 따로 있더라라는 거죠. 오토바이 선이 따로 있고, 오토바이 길이 있다는 거죠. 1차선, 2차선, 3차선 이 중에 오토바이 레인이 있었고, 그리고 타운도, 도시에도, 그래서 결국은 도로에서 그들만의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운전할 때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따로따로 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중국은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자, 그리고 중국에 와보면 미국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심플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오토바이 선에 대한 부족, 그리고 이 따로 구분되어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FSD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재미난 도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익숙해져 있는 이 자율주행이 중국에서는 고전을 겪게 될 텐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전기 오토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미국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에 그 문화에 적응 못해서 허둥지둥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서 한국 문화에 적응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중국 가서 문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중국 도로가 미국 도로에 비해서는 훨씬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얘기가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아주 중국길이 미국보다 훨씬 복잡하다는데, 결국 막 엉망이라는 거예요. 룰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겁니다. 중국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는요, 길거리에 오토바이며 자전거며 막 섞여서 그냥 같이 물 흐르듯이 이 신호등도 이렇게
이렇게 별로 지키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당연히 그런 게 좀 있겠지만 뭐 질서가 없는데 질서가 없는 속에 질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중국 그 옛날 인도 같은 데 가도 그렇잖아요. 막 베트남에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막 오토바이 하고요. 막 이 차들이 같이 엉켜서 도는데 신호가 특별히 없어요. 근데 눈치껏 피해가고 눈치껏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함 때문에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그게 아마 복병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샤오펑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반박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듣고서 제가 이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미국도 뭐 여기 LA 같은 경우도요. 오토바이만의 레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착각을 한 게 자전거 레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 도로에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그 보도블록이 있는 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길과 차가 다니는 길 사이에 보면은 자전거 길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거든요. 거기는 자전거들이 편안하게 다니라고 뭐 사이클링 한다거나 갈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오토바이 레인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오토바이만을 뭐 다니도록 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LA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분 도시에서는요 오토바이만의 길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전거 길을 보고 착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따로 길이 없는 중국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미국도 오토바이가 어때요? 막 빛 사이로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속을 차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오토바이가 자동차 옆에서 달리기도 하고, 좁은 통로를,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사람이 좀 착각했기 때문에 미국도 길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테슬라가 그런 오토바이의 움직임들 빨리 그 레인 사이에서 사이사이를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인데 이런 부분에 이미 테슬라 자율주행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길이 복잡하고 이런 이 수많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오토바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기 스쿠터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지점에서는요. 사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중국 같은 데 가보거나 했을 때 이 오토바이가 이 갈지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고 예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 뭐 삐뚤삐뚤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에 없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거야. 자, 미국은 일단 땅덩어리 넓고 이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하진 않아요. 막 차로 다니거든요. 배달할 때. 그러니까 피자 배달하면 차로 와요, 여러분. 피자 주문하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 TV를 봤더니 중국에서도 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배달을 하더라고요. 쭉 가서 뭐 물건, 중국도 지금 배달 앱이 발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배달하더라고요. 그 음식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이런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다. 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어떻습니까? 막 달리잖아요. 이 중간에 비집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예상이 어려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어려우면 될 거예요.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 문화고 아시아 문화인데. 근데 여기서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그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지금 개발한 FSD는요, 어떤 거라냐면, 이 앞에 차나 앞에 물체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은 소위 벡터를 그려가지고, 자, 이 녀석은 앞에 있는 이 물체는 지금 요 정도로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요런 몇십 도, 몇 각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토바이가 있고 이러면요. 오토바이 존재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삐뚤삐뚤 갈 때에는 얘가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된다. 얘는 위험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오면 빨리 앞질러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요, FSD가 판단을 해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익숙해지면요, 또 테슬라 자율주행이 학습되어지고 나면 충분히 중국의 배달 오토바이들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은 불타는 금요일 진입하고요. 더불어서 장마까지 온다고 들었습니다. 자, 비가 올 때는요,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푸시업도 하시고요. 아령도 드시고요. 그리고 또 비가 잠깐 갤 때는 밖에 나가서 달리세요. 하체로 튼튼히 하시고요. 그럴 때 뛰시면서 제 영상 들으시면 운동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이 장마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